안녕하세요. 책을 통한 위로와 행복을 드리는 당신의 귓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박혜윤 지음, 다산 북스에서 펴낸 숲속의 자본주의자입니다.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5년간 기자 생활을 했고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가 지금은 야생 블루베리를 따고 통밀빵을 구우며 한적한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임금 노동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만큼만 일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지 실험하듯이 시작한 생활이 7년째를 맞았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화려한 도시 생활에 익숙한 부부가 정작 조용한 시골에서 어떤 것도 강요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오히려 알게 된 자본주의의 고마움, 그리고 돈이 많지 않아도 돈에 끌려 살지 않는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굴수를 맛보는 삶은 어떤 걸까요? 숲속의 자본주의자,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골에서 자본주의 활용하기. 나는 일주일 중 이틀은 집에서 빵집을 연다. 그 자리에서 통밀을 갈아 간 만든 밀가루에 물, 소금, 올리브유, 그리고 이스트를 넣어 발효빵을 만든다. 이스트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 넘게 숙성시킨다. 믹서기는 없고 손으로 직접 반죽을 한다. 명상하듯 오늘의 온도와 습도를 느끼며 거기에 맞춰 빵을 굽는다. 번거롭기보다는 즐겁다. 이런 빵을 처음 굽게 된 것은 빵 공부를 하며 통밀이 가는 즉시 산화가 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였다. 밀배아의 지방 때문인데, 그래서 배아를 분리한 흰 밀가루가 주류가 됐다. 직접 간 통밀가루로 만든 빵은 맛도 고소하지만 몸도 편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기왕 만들어 먹는 거 팔 수도 있으면 좋겠네 하면서 빵집을 시작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느냐고? 보통 하루에 2사람, 많으면 3사람이 온다. 외식사업가 백종원이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했다. 대박식당이라고 해서 찾아가면 아주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맛이 전혀 대중적이지 않은 경우요. 사실 맛이 별로 없는데 손님이 많아서 이상하게 생각하죠. 이런 식당은 오랜 시간을 버틴 거예요. 그렇게 오래 버티면 아무리 특이한 맛이라도 찾는 사람이 결국엔 생기게 되죠. 문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나도 오래 버티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다. 목적의 우선순위가 생긴 다음에 돈의 문제는 초등학교 산수만큼 간단하다. 빵이 하나도 안 팔려도 버틸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를 계산했다. 일단 월세를 내지 않고 소유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다. 우리가 가진 돈에 맞추다 보니 지은 지 110년 된 시골집이었다. 그 다음은 고정비용 문제였다. 재산세와 공과금, 그리고 재료비. 계산해보니 2,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빵을 굽고 파는데 일주일에 몇 시간을 써야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지를 알아야 했다. 하루에 5시간씩 이틀을 열고 추가로 하루 반나절 더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해보니 대형 오븐이나 믹서 같은 상업용 베이킹 도구도 사지 않게 되었다. 시설에 투자하면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돈을 벌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손으로 반죽을 만지는 즐거움과 작은 오븐에서 한 번에 구워지는 4개의 빵을 하나씩 관찰하는 재미에 있었다. 그러니까 빵을 굽고 파는 일이 창조적인 기쁨, 놀이의 즐거움이 되는 선에서 멈춰야 한다. 게다가 내 빵을 좋아하는 고객을 찾는다면 그 자체로 큰 기쁨이 된다. 그날 밀을 갈아서 하루 넘게 숙성시킨 통밀빵은 일반 빵집에서 취급하기 힘들기 때문에 나는 좀처럼 구할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또 돈을 내고 사간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 속한 현대인이 지갑을 여는 행위는 신앞의 고백만큼이나 진실된 마음이다. 여기까지 읽은 사람들이라면 다들 궁금해졌을 것이다. 그러면 대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 걸까? 우리 부부는 현재 정규 직장이 없다. 내가 박사학위를 마치던 2013년 남편은 갑자기 퇴직을 선택했다. 그의 나이 40이었다. 그렇다고 내가 교수가 되지도 않았다. 막상 박사학위를 받고 보니 공부는 재밌었지만 나는 미국 교수의 핵심 업무인 연구 사업을 따오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은퇴했다. 그때 첫째는 초등학생이었고 둘째는 아직 취학 전이었다. 은퇴나 시골 생활을 준비했던 것이 아니었다. 쓰기만 하고 살아도 될 만큼 돈을 모아둔 건 절대 아니었고 그렇다고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 경제를 일궈보자는 거창한 목표도 없었다. 단지 우리는 전과 같은 모습으로 일하기 싫었다. 그래서 우리의 은퇴 생활은 하나의 실험이 됐다. 정기적인 임금 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도 생존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면 그때 복귀하기로 했다. 그리고 더 적은 생활비로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시골로 온 것이다. 그리고 7년. 아직 괜찮다. 그렇다고 나나 우리 가족이 자본주의에서 독립했다는 건 아니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며 살고 있다. 평범한 개인이 아무리 덜 쓴다 한들 삶을 충만하게 하는 일만으로 채워진 일상을 살 수 있게 해준 것은 인류 역사상 자본주의밖에 없었다. 우리에게는 좋아하는 일을 할 시간이 있다. 책 읽고 글 쓰고 가족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당장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자본주의의 엄청난 생산성이 무르익기 전 단지 굶지 않고 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했던 시대에는 소수의 귀족에게나 허락되었던 것이다. 우리 4인 가족은 비교적 적은 돈으로도 굶주림과 거처 같은 1차적인 생존 문제가 해결되는 사회에 사는 이점을 한껏 누린다. 서울에서라면 방 한 칸 구하지 못할 돈으로 산 허름한 미국 시골집에 살면서 무척 단순한 식생활을 한다.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없기에 돈과 즐거움이 하나 된 삶의 방식을 만들 수 있었다. 한마디로 우리가 즐거울 만한 일을 통해서만 돈을 버는 것이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닐 때 돈은 우리의 내밀한 욕망과 감정을 표현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수단이 된다. 이메일 구독 서비스도 누군가 내 글을 읽기 위해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에 커다란 기쁨을 느낀다. 사적인 사고와 경험을 녹여서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글로 만드는 일은 돈을 버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나를 표현하는 창조 행위이기도 하다.
남편 역시 기고하거나 번역을 하기 위해 밤을 새우는 날들이 자주 있다. 기자로서 글을 쓸 때보다 더 진지하고 더 정성을 들인다. 기자일 때는 업무의 연장이라며 술도 마시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했는데 지금은 진짜로 쓰고 싶은 글에만 에너지를 집중한다. 내가 옆에서 힘들면 그만둬 라고 하면 힘든데 재밌어 라고 답한다. 남편이 기자를 할 땐 그렇게 쉽게 그만두라고 말하지 못했다. 지금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으니까. 대신 노는 것, 소비하는 것은 별개였다. 이메일 구독 서비스나 남편의 기고 활동을 쉽게 그만둘 수 있는 것은 돈을 적게 벌기 때문인데 대신 따로 놀거리를 찾아서 시간과 돈을 쓸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의 일상은 인내하며 생산하는 것과 소비하는 즐거움으로 나뉘지 않는다. 생산을 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일을 한다. 우리 가족의 경제활동의 기준을 생각해 봤다. 동물적인 생존을 해결한 후에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생산 과정에서 부품이 되거나 소모되는 게 아니라 생산 과정을 놀이로 만들 수 있을까? 돈을 버는 과정이 나를 나답게 하는 창조의 행위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답을 찾으리라고 기대하진 않는다. 이런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것 뿐이다. 생활비 100만 원. 우리 4인 가족의 한 달 생활비는 100만 원 정도다. 우리가 사는 곳은 서울과 물가가 비슷하다. 나도 이렇게 돈을 조금 쓰는 게 사실인가 의아해서 확인하려고 3년째 지출 내역을 10센트까지 모조리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 전에는 큰애가 하고 싶다는 발레와 조정 강습료로 25만 원 정도가 더 들었다. 얼마 전 정전이 돼서 작은 호텔에 피난 갔을 때와 같이 1년에 한두 번 숙박 나들이를 하거나 큰애가 차 범퍼를 박아서 60만 원을 지불해야 했던 달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가 150만 원까지 올라가지만 대부분 80만 원쯤 쓰고 끝난다. 이런 변수를 포함해 평균적으로 100만 원이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통신비는 약 10만 원이다.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쓰고 있다. 스마트폰은 없고 통화와 문자만 되는 2G 휴대폰 2대를 4식구가 나눠 쓴다. 옛날에 한 가정에 전화가 한 대만 있었던 시절처럼 서로 전화도 바꿔주고 메시지도 전달해준다. 공과금도 얼마 안 된다. 전기세는 여름에는 2만 원, 겨울에는 15만 원이다. 에어컨은 없고 난방, 급수, 취사 모두 다 전기다. 도시가스나 프로판 가스는 없다. 수도세와 상하수도 비용은 전혀 안 든다. 물은 우물물이고 정화조를 이용한다. 이 인근 주택들은 모두 같은 시스템이다. 4, 5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한 번에 2, 30만 원이 든다. 유류비는 15만 원보다 조금 덜 나오는 편이다. 그 외 보험과 등록비, 오일 교환비 등을 포함해 자동차 유지에 드는 비용을 월 평균으로 따져보면 10만 원쯤 된다. 그럼 4인 가족의 식비는 얼마일까? 40만 원이다. 처음 시골에 왔을 때는 매월 150만 원 정도를 썼다. 평범한 도시 가족처럼 썼다. 일주일에 한두 번 외식을 하면 한 달에 40만 원은 들었다.
커피 원두도 사다 내리고 10,000원 내외의 와인도 사 마시고 가끔은 스타벅스도 가고 빵도 코스트코에서 대용량으로 사기도 하지만 프랑스식 빵집이나 베이글 전문점에서 구입하기도 했다. 미국은 무상급식이 아니라 아이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학교에서 점심을 사 먹었다. 현재 이 모든 것에 한 푼도 쓰지 않는다. 게다가 시골에서 이것저것 뜯어 먹었더니 입맛이 굉장히 관대해져서 제철 채소를 찐 것이 반찬의 전부인 날도 많다. 그랬더니 식비가 한 달 평균 40만 원으로 줄어버렸다. 돈을 아껴 쓰거나 생활비를 줄이려는 목표를 가진 적은 없었다. 나 역시 자본주의 안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사람이라 예나 지금이나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기본 전제에 반대하지 못한다.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은 사회의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다. 돈은 제2의 공기나 물과 다름이 없으니까. 아이를 낳고 나자 그 압도적인 존재감은 일상 틈틈이 파고들었다. 아이가 없을 때는 기사와의 대화가 귀찮아서라도 택시를 타지 않고 주차난과 교통체증이 싫어서 운전을 피하던 내가 작은 아이 하나를 안고 있으면 택시라도 타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예뻐 보이지 않았다. 돈의 위력에 공포마저 느꼈다. 돈이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했다. 우리의 행복을 사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반드시 돈이 필요한데 도대체 그게 얼마인가? 이 질문을 시작한 게 약 15년 전 큰아이 돌 무렵이다. 돈에 대한 경외심과 공포감이 극에 달했던 그때는 소비를 줄이겠다거나 시골에서 살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남편 혼자 버는 수입으로는 살아가기에 부족할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은 드는데 도대체 얼마를 더 벌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막막했다. 당시 계획은 하나였다. 우리가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알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돈을 벌 궁리를 하겠다. 금융기관에서 은퇴 설계를 해줄 때 한 달 생활비를 가정하든 말이다. 몇 달만 지나면 금방 알게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이걸 아는데 10년이나 걸렸다. 정확히 숫자로 알게 된 것도 아니지만 확실하게 깨달은 건 있다.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구나. 공포를 느낄 만큼은 아니구나.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돈을 통해서 이 세상의 풍요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 여기서 하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한국이나 미국 현대사회가 얼마나 풍요로운지에 대한 것이다. 돈도 그 풍요의 일부다. 내 부모 세대의 저축의 의미가 무엇이었나 생각해 봤다. 그분들에게는 한 푼이라도 벌고 모으는 것이 거의 도덕적 결단에 가까운 일이었다. 경제 전체가 팽창하고 있던 시절이니 이 흐름에서 낙오되지만 않으면 집이 생기고 아이들 대학 보내는데도 무리가 없었다. 그런데 요새는 근사하게 소비하지 않으면 뒤떨어진다. 특별히 현 세대가 나태하거나 소비주의에 빠졌다기보다는 이 시점에 합리적인 행동이다. 경제는 팽창하지 않는데 정부는 돈을 무한정 찍어내고 있으니 돈이란 녹아버리기 전에 자기 만족을 위해 쓰는 것이 현명하다. 돈을 모아봤자 전체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순 없다. 아끼는 것으로는 절대 치솟는 집값을 댈 수 없다.
절약은 투자의 시작이 될진 몰라도 끝일 순 없다. 즉, 똑같은 돈이지만 한창 경제가 성장하던 시절에 돈을 쓴다는 것은 투자와 같은 의미였다. 학비로 쓰면 좋은 일자리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사업을 해도 경기가 꾸준히 좋았으며, 하다못해 저축만 해도 높은 이자가 붙었다. 결국 경제의 확장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 소비는 자기 만족이 목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 궁금해졌다. 사회 전체의 돈은 무가치할 정도로 늘어나는데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왜 이렇게 작을까? 질문이 완성되자 해답은 쉽게 보였다. 교육이나 일, 사업을 벌이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닌 현재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소비를 하기로 했다. 내 소유의 돈 말고 이 사회 전체에 늘어나는 돈을 활용하면 됐다. 나의 엄마는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갖은 노력을 해서 저축했다. 똑같이 돈을 적게 쓰더라도 나는 저축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돈이 미래의 가치로 전환될 거라고 믿지 않으니까. 내 돈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늘어난 돈을 나의 만족을 위해 소비한다. 이 세상에 축적된 농업 기술력, 전 세계가 연결되면서 늘어난 다양성을 즐긴다. 세계화 덕에 어디에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괴로움도 당하고 있으니 그 좋은 점도 길을 쓰고 찾아서 즐기기로 했다. 옛날과 지금 중에 언제가 더 행복에 가까운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다. 오늘의 이 시간에는 부정할 수 없는 나쁜 점과 함께 좋은 점도 따라온다. 나쁜 점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좋은 점은 놓치지 않고 즐기려고 애쓴다. 그래서 돈을 벌지도 쓰지도 않지만 현재 만족감과 즐거움을 누린다. 내 소유의 돈이 작아서 오는 공포심을 조금만 누르면 보인다. 이 풍요로운 세상이 베풀어준 교육, 넓고 다양한 세상, 넘치는 지식, 공공의 소비 시설이 그것들은 오로지 나의 돈으로만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을 냈다고 그 가치를 내가 온전히 지불한 것도 아니다. 이 세상을 좀 더 인간적이고 살기 좋게 만드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세대가 만들어 현재에 도착한 풍요를 누리는 새로운 방법도 연구해야 한다. 그것은 나의 권리가 아니다. 누군가 내게 실망하지 않는 법에 대해 물었다. 상황을 생각하면 내가 무척 천진난만해 보인 모양이다. 그럴만했다. 기자가 되었지만 5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었고 좋다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직업에 조금도 활용하지 않았고 심리학 박사학위도 받았지만 6년간 공부만 즐기다가 지금은 시골에서 직접 구운 빵을 판다. 아니, 팔다가 코로나 세상이 되어서 그것도 중단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다 실패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다. 그런데 정작 나는 대체로 신이 난 얼굴로 빵을 굽고 애들과 낄낄거리고 멍하니 책을 뒤적인다. 그래서 나는 내가 실패하고도 태어난 이유보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지 궁금해졌다. 우리는 왜 실패에 그토록 상처받고 결과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덮어두게 되는 걸까? 그것은 아마도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해 실망하고 남들에게 창피하고
내가 들인 노력이 헛수고가 됐다는 슬픔이나 분노 때문일 것이다. 소로는 월든에서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려준다. 어떤 마을 사람이 부자 변호사를 찾아가 자기가 짠 바구니를 사달라고 한다. 하지만 거절당한다. 그러자 마을 사람은 화가 나서 말한다. 당신은 나를 굶겨 죽일 작정입니까? 마을 사람이 화를 낸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변호사는 말이나 엮어내면서 저렇게 잘 사니 나도 사업을 해야지. 내가 잘하는 건 바구니 짜는 일이지. 내가 바구니만 짜면 사주는 건 변호사가 할 일이야. 마을 사람은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살만한 가치가 있는 바구니라고 믿게 만들거나 아니면 변호사가 사고 싶은 다른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서로는 말한다. 우리가 실망하고 화가 나고 슬플 때를 돌이켜보면 마을 사람과 같은 입장일 때가 많다.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스펙을 쌓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직장이 없을까? 혹은 직장에서 건강과 시간을 소진해가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할까?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내가 이토록 할 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들이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설사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의 대가에 대한 약속을 한 적이 있었던가. 내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는 문과와 이과의 직업 안정성 전망에 차이가 없었다. 심지어 당시 어른들은 이과생은 그냥 기술 실무에 머물고 더 높은 출세나 기업 경영은 문과생들이 한다는 조언까지 했다. 지금은 고대 전설 같은 이야기다. 내가 살게 된 현실은 전혀 달랐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세상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고 나에게 약속한 적이 없었다. 나 혼자 멋대로 믿었다.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문과가 재미있었다. 요즘 태어났어도 나는 문과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간신히 성적에 맞춰 이과 공부를 하면서 힘들어했을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불만이 생길 때도 월든 속 마을 사람을 생각하면 분노가 살짝 가라앉는다. 나의 권리라고 믿는 것도 나 자신이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도 나 자신이다. 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나를 감금하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사기를 친 사람이 아니라면 너는 나에게 이만큼 해야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다. 마을 사람이 내가 만들었으니 넌 사줘야 한다 라고 생각한 것처럼 예를 들어 결혼 전에 온갖 약속을 다하고 배우자가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은 건 나의 선택이었다. 결혼할 만큼의 나이라면 약속이라는 건 어떻게든 깨진다는 것쯤은 경험으로나 상식으로나 안다. 그럼에도 내가 사실이길 원했기 때문에 믿었던 것이다. 이 세상에 대한 꿈과 이상도 마찬가지다.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은 곳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 역시 바구니를 짠 마을 사람 같은 생각이다. 이 세상을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하는 곳으로 판단하는 것도 변화를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도 온전히 나만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변화를 위해 살기로 했다면 당신의 선택일 뿐이다. 세상은 요구하지 않는다.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만큼
세상에 무엇을 해줄 필요도 감사하거나 보답할 이유도 없다. 그런 부담이 없을 때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비로소 공평해졌으니 말이다. 그런데 소로의 변호사와 마을 주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소로가 무심한 세상을 향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온다. 나도 섬세한 바구니를 짰다. 그런데 내가 만든 바구니는 누구도 사고 싶어 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 그러나 내게는 이 바구니를 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바구니를 사게 만드는 방법을 궁리하는 대신 내 바구니를 팔지 않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성공적이라고 여기는 삶은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중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왜 각기 다른 온갖 삶의 방식들을 제쳐두고 하나의 삶의 방식만을 과대평가해야 하는가? 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구니를 짰다. 바구니 짜기를 포기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팔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는 실제로 팔리지 않는 책을 썼고 수지가 맞지 않는 학교 운영을 했고 그가 운영한 연필 공장은 저렴한 외국산 연필에 밀려 고전했다. 그렇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자연에서 사색하면서 생계는 측량을 하거나 간간히 가정교사 일을 하면서 충당했다. 소로는 살면서 결국 사회적 성공이랄 만한 것은 거두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었다. 소로의 삶이 보여주듯 나만의 바구니를 계속해서 짠다고 세상이 알아봐준다는 보장 같은 건 없다. 그러나 소로의 인생이 불행했냐고 하면 아닐 것 같다. 그는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살아나갔다. 세상이 무심하든 아니든 주어진 자유를 누렸다. 이따금 그 섬세한 바구니를 알아보는 에머슨 같은 친구나 독자 앞에서 세상과 통하는 그만의 길을 발견했을 것이다. 일단 감사와 이해를 멈추다. 나는 소심하다. 안전지향형이다. 한창 돈에 몰두하던 시절 증권사에서 투자 성향 테스트를 받았는데 나를 상담해 주던 사람이 주식을 아예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과감한 결단과 실행은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텔레비전도 없는 시골집에서 직장도 안 다니며 직접 구운 통밀빵과 찐 야채를 주식으로 먹고 살고 있다. 스마트폰도 없다. 더 신기한 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이 다 함께 와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점이다. 남편은 물론 고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까지. 한때 우리 가족이 살았던 삶과는 많이 멀어진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가족들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따라줬냐고 묻는다. 그런데 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살자고 열심히 설득한 적도, 가족들과 크게 갈등한 적도 없었다. 나부터도 이렇게 살게 될지 몰랐고, 어느 날 결심을 내리고 모든 걸 바꾼 게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씩 제안했을 때 식구들이 기다렸다는 듯 환호했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생활이 좋다고 한다. 어째서 가족들까지 이리 순순히 삶을 바꾼 걸까? 나도 모르는 내 역할이 있었나 궁금하기도 해서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봤다.
너희들은 어떻게 변화에 적응한 거야? 엄마가 너희들을 어떻게 설득했지? 아이들은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지 한동안 멀뚱거리다 말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 건 맞아. 그런데 생각해보면 엄마가 뭘 시킨 적이 없어. 그게 이상한 거지. 바로 이 지점이 변화를 위한 첫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변화시키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버리는 것. 변화가 필요 없게 되어야 그때 변화가 제 발로 찾아온다. 변화는 어렵다. 아니,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 남편이나 아이들은 고사하고 내게서 바꾸고 싶은 것들을 나의 의지대로 변화시킨 적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일시적이지 않은 진짜 변화들은 오히려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됐을 때 나도 모르게 찾아왔다. 나는 20대와 30대를 프로이트를 비롯한 학자들의 정신 분석 이론에 빠져 지냈다. 어린 시절에 기억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엄마와 관계가 원만했던 적이 없었다. 부모님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성인이 된 다음 어릴 때 부모에게서 말로 상처를 받고 가정 불화를 겪으면 성인이 되어서 다양한 문제를 겪는다는 심리학 이론에 심취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해야 한다는 조언에도 솔깃했다. 공부해보니 엄마 역시 나보다도 많은 상처를 받은 아이였고 그것을 대물림했을 뿐이라는 것까지도 이해가 됐다. 그런데 도대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변화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치유라도 되나 했는데 분노가 더 치밀어 올랐다. 그러니 사이가 더 나빠졌다. 이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전문 학자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 공부한 것이니 이 이론은 쓸모가 없었다. 어린 시절의 상처라는 개념 자체를 버렸다. 그리고 어린 시절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다. 어린 시절에 매일같이 혼나고 부모님이 매일 싸워서 정서가 불안정하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때 나를 되돌아보니 그렇지 않았다. 강철 심장에 얼굴이 뻔뻔하도록 두껍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염려하지도 않고 누가 싫은 소리를 해도 신경이 안 쓰인다. 보통 사람들이 주위 사람 눈치 때문에 참아 못하는 행동들도 그냥 해버리곤 한다.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생각한다. 어려서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엄마의 비난이나 부모님의 불화도 견뎠는데 이 정도 가지고 뭐. 실제로 지금까지 엄마보다 더 심하게 나를 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정말이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게 너무나 친절하다. 어린 시절을 상처라고 해석했을 때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도망가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독특한 조기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내가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인생이 정말 재밌어졌다. 지금은 나의 어린 시절에서 어떤 것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다. 겨우 20년 훈련받고 평생 자유라는 티켓을 얻었으니 나의 어린 시절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진심으로 사라지자 드디어 나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냉정하고 완벽을 추구하던 사람에서 무지하게 잘 웃고 사람을 마음껏 좋아하고 뭐든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엄마도 그분 나름 아등바등 당신을 희생했으니 그것만으로도 엄마에게 감사와 사랑을 느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도저히 안 됐다. 그 대신 엄마도
그냥 서로가 이야기했던 바구니를 팔려다가 실패한 마을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엄마 멋대로 바구니를 100만 개쯤 짜서 나에게 팔려고 했던 것이다. 여기서 내가 지불해야 하는 돈은 나의 무한한 애정과 존경일 것이다. 그런데 나는 엄마가 짜준 바구니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그걸 억지로 전부 사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다. 엄마가 나를 위해 무얼 희생했건 그건 엄마의 바구니일 뿐 나에게 그걸 사야 할 의무는 없었다. 서로가 사고 싶은 바구니를 가진 엄마와 딸로 만나지 못한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거기까지다. 엄마가 내게 상처 주었다는 생각도, 내가 엄마에게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해야 한다는 생각도 버렸다. 엄마는 자기 방식대로 엄마이고 나는 나의 방식대로 딸일 뿐이다. 엄마로서 느끼는 죄책감이나 불안도 마찬가지다. 세상이 나를 부족한 엄마로 보거나 언젠가 내 아이들이 나를 원망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날을 걱정하며 죄책감이나 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기르고 싶진 않다. 좋은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한 좋은 엄마가 아이들에게도 좋을지 모르겠기 때문이다. 내 방식대로 엄마이면 그만이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따라서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거나 어떻게 커야 한다는 기준이 없고 더욱이 엄마인 나에 대해 아이들이 감사하거나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엄마가 되고 너는 네가 되고 싶은 딸이 되면 그만이다. 남편과의 관계도 그랬다. 우리는 치열하게 싸웠다. 결혼 생활의 문제를 고치고 싶었다. 물론 주로 내가 남편을 바꾸고 싶어 했다. 어림도 없었다. 자연스럽게 이혼을 생각했다.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며 이혼할 생각으로 나의 결혼 생활을 다시 봤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기분이 좋아졌다. 이혼을 할 수 있는 것도 결혼을 했기 때문인데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멀쩡한 아이들이 둘이나 생긴 것이 제일 컸다. 내 아이 둘을 보니 딱 이 애들이어야 한다. 언제 이혼해도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꽤 괜찮은 결정을 한 거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결혼이나 남편을 바꾸는데 관심이 없어졌다. 포기나 이해와는 달랐다. 그전에도 포기하거나 남편을 이해하자고 마음먹었지만 결국 폭발하곤 했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때부터 남편도 바뀌고 나도 바뀌고 결혼 생활도 바뀌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신이 있다면 인간을 놀리는 걸까? 인간이 간절히 원할 때는 들어주지 않다가 막상 그런 변화가 필요 없어지면 변화가 찾아오는 게 얄궂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인은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그만뒀다. 대신 나는 나의 주인이 됐다. 지금을 나의 행동, 나의 책임, 나의 것으로 만들었다. 불행이나 잘못의 원인과 책임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그 상황을 내 일부로 인정했다. 내 힘으로 잘못과 불행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내 것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보다 더 상위의 강력한 힘은 변화가 필요 없는 맥락과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그 정도의 힘이 생기면 변화가 드디어 저절로 찾아온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변화가 아니라 변화가 필요 없는 맥락에
모든 것이 적절하게 들어맞는다. 맥락을 만들 때의 장점은 주인 되기를 나 혼자만 독점할 필요가 없다는 데 있다. 내가 바꾸고 싶은 상대도 그 나름으로 자기 중심이 있다. 그들이 변했다면 그들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급하게 고마워하지도 미안해하지도 않는다. 그들이 변화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속도에 맞추기 버거워진 순간 나의 월든을 찾아 삶의 실험을 시작했다. 숲속의 자본주의자였습니다. 정기적인 월급을 위한 노동을 하지 않고 딱 즐거움을 느낄 만큼만 일하면서도 두 아이가 있는 4인 가족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일터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시작한 삶이었는데 이렇게 살아보니 돈이라는 것도 공포심을 느낄 만큼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사람과 세상에 대한 기대도 결국은 나의 선택이었다는 것. 엄마와 자녀의 역할도 각기 나름대로 해나가면 된다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책을 읽는 우리들에게 조금 달리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한 시선을 갖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한 삶의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느라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허덕이며 살고 있진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이 볼 때 큰 성공은 아니라도 나에게 가치가 있는 바구니를 짜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의 귓가에였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